근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애들은 박정희라든가 유경수나 박근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영화를 그냥 영화로서 봐요. 네. 처음에는 할아버지 태극기 나오고 막 인터뷰하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좀 이해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인터뷰 보니까 당신들은 당했고 박정희한테 당한 사람들이 여기서 이럴 필요도 없고 당신들은 끝까지 그들의 이용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영화가 끝나는 거거든요. 가지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냐면 박정희 얼굴만 나오면 그냥 울어요. 그냥. 맞아요. 유경수는 엉엉 울어요. 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는 장면 딱 저는 그 장면만 봐도 저도 눈물이 나긴 해요. 근데 하지만 또 이 양반은 더 울어요 이제. 맞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영화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살아있는 얼굴 영상만 보는 거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왔을 때 그분들을 살아있는 영상으로 만났다는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이 좋은 영화를 최공재라는 놈이 깠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아주 외람되지만 너무 똑같아요. 외람되지만 다 내려놓고 이걸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쟤네들한테 이렇게 완벽하게 당하니까 일단 아주 죄송하지만 박근혜는 세 글자를 내려놓고 네. 탄핵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일단 하자. 그렇죠. 그리고 탄핵. 이것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박근혜 대통령이 복직이 되든 명예회복이 되든 뭐든 그때 가서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근데 네. 같이 묶어가는 순간 할아버지들이 또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려면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각하 이래버리는 순간 이제 끝난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이상한데 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시초를 제공했다라면 네.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라든가 뭐 명예회복 그것이 자유민주가 다시 살아나는 신호탄이 된다라는 건데 네. 아니 완성본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지금 탄핵이냐 뭐 이게 그건 어떤 현상들이잖아요. 태블릿도 그렇고 세월호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현상들인데 네. 그것보다도 자유와 법치, 시장 세 개를 놓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론화시키고 행동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쟤네들의 반법치입니다. 반자유적인 것과 싸우게 되고 그 싸우는 과정 속에도 우리가 승리를 하는 순간 박근혜 대통령은 그 어떤 그 뭐라고 하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원인 제공자로서 나중에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네. 박근혜 대통령 자체에 너무 함몰되어 있으면 네. 자유와 법치, 진실이라는 어떤 진실적인 부분보다 네. 우리의 이념적인 부분보다 인물론으로 따라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기존 보수 우파들이 가지고 있던 맹목적인 인물에 대한 어떤 충성도 네. 여기에 빠지다 보면 쟤네들하고 싸웠을 때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제가 내려놓지는 않으면 박근혜 잊어버리세요 이 개념이 그게 아니라 아니죠. 우리가 네. 지금 싸우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전쟁터 나가도 가족들 다 데리고 나갈 수는 없죠. 죽더라도 자기 혼자 나가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심정으로 자유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자라는 거지. 그렇죠. 문화전쟁은 지금에 있는 기성세대를 위한 전쟁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화전쟁은 우리의 학생들, 아이들, 우리 자식들을 위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젊은이들은 어린애들은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로 모든 역사라든가 사회 현상들을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봤자 씨알이 안 먹히는 거고요. 본인들 스스로가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다시 재입력해서 그 전에 있던 이미지를 없애지 않는 한은 아이들의 생각은 그렇게 쉽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영상이 미디어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면은 뭐 우파 영화 없다, 뭐 우파 영화 왜 안 만드냐, 못 만듭니다. 뭐 투자도 안 하고 돈도 안 되고 우파 사람들도 안 보고 그래 쫄딱쫄딱 망하고 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좌파 영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잘못 만들어서 우파 영화가 된 영화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영화들이 꽤 있어서 네. 그런 영화들은 일부러 띄워주고 살려주고 해야 이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네. 아이들도 이미지가 좀 변화가 되는 거고 네. 저희 같은 사람들도 그 생계형 좌파라고 해서 원래는 우파인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좌파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런 친구들도 우파 영화 한번 찍어보지 뭐 이 정도 관객이면은 네. 100만 정도가 온다면 우리가 뭐 한 10억짜리 영화만 찍어도 100만 본전 되니까 그 정도짜리 영화를 찍을 수 있겠네라고 하면서 도전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게 전혀 없죠. 네. 저희들도 뭐 부역자들 그 다큐멘터리도 뭐 5천만 원 갖고 만들고는 있지만
오랜만에 공감사랑방 문 열었는데요. 오늘은 또 처음으로 공감사랑방은 실시간 방송으로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한 손님을 모시게 돼서 오늘은 실시간으로 하기로 됐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최공재 감독님 감사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최공재 감독님, 저는 이제 부역자들, 그걸로, 그를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해야 되겠죠? 다큐멘터리. 네, 다큐멘터리를 보고서 알게 됐는데요. 그게 정확하게 언제 작업을 하시게 됐고, 취지가 어땠는지. 그게 이제 그 분당이 바른정당하고 그때 새누리당이죠. 네. 분당이 시작될 즈음에 원래는 이제 그 영화를 부역자들 의리 없는 것들이라는 부제로 해가지고요. 원래는 그 분당파들을 비판하려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탄핵을 주동했던 의리 없는 자들이 분당을 할 때. 근데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쭉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이게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막 8대 0으로 뭐 탄핵 안 된다, 뭐 한다 막 가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탄핵이 안 되면 이상한 형태가 자료들이 계속 나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탄핵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서 다큐멘터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 배신자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3천만 원을 투자를 하겠다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이게 탄핵 쪽으로 모양새가 쭉 가니까 자기들이 돈 태웠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한 푼도 안 주고 다 빠져버린 거죠. 어머나.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조 감독이랑 이제 사무실을 다 구해놓고 한 상태였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악에 받쳐서 만들었어요. 뭐 우파가 뭐 이딴 식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이럴 때 더 뭔가를 더 얘기를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 살궁리를 찾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는 형님한테 400만 원을 빌리고 이걸 컴퓨터를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조 감독 밥은 먹여야 되잖아요. 돈은 못 줘도. 근데 제가 그때 완전히 거의 돈이 1원 한 푼 없을 때였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이제 난생 처음으로 페이스북에다 페이스북 친구분들한테 좀 도와주세요. 영화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펑크가 나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나 끝장을 보고 싶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페이스북 패친들이 380만 원을 만들어줬죠. 어머나. 가지고 그 380만 원 가지고 조 감독 막 2박 3일 동안 잠도 안 재우고 뭐 일 시키고 밥 먹이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가지고요. 공개를 했죠. 어머, 정말 너무 놀라운데요. 그러면 결국은 처음에 이 배신자들에 대해서 그 영화를 만드시려고 했을 때는 투자를 하신 분은 사실상은 어찌 보면 이 정치 서로 싸움에서 투자를 할 가치가 있었는데 사실은 막상 보니까 이거는 진실을 파헤쳐야 된다라는 걸로 가니까 철회를 하신 거네요. 투자를. 그것도 이제 딱 들여다보는데 자료들을 보는데 이게 탄핵 되겠네 이제 본인들도 느낀 거죠. 그러니까 빠진 거죠. 이미 그때 그 자료를 보고서 이게 기획된 거고 다 짜여져 있는 거다라는 느낌을 받으셨군요. 그렇죠. 그럼 그때가 시점이 어느 때죠? 그러면 3월 10일 되기 전이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엔딩 마무리 작업을 딱 할 때가 바로 그 탄핵 선고가 딱 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그거 붙이고 마무리를 해서 4월 달부터 이제 공개를 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이런 좀 면밀하게 그 관련된 자료들 이런 걸 쭉 보면은 이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를 다 감지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이제 좀 일찍 시작해서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탄핵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면 그 작년 한 8월이나 9월달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뒤에 됐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 부역자들이 사람들한테 그만큼 호응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그렇게 타이밍이 잘 맞았고 우리가 이제 판단한 게 맞았기 때문에 했고 그다음에 이제 대선 들어갈 때 이제 그 영화가 부역자들이라는 영화가 다행히 이제 대선에 뭐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좀 보수층을 끌어안는데 도움이 줬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렇죠. 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그게 그래도 이런 거대한 음모에 의한 것이었다. 예. 그 근본적으로 부당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의 어떻게 둘 수 없는 마음, 어디에도 할 수 없는 마음을 딱 잡아주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분당이 이제 일어날 때, 새누리당에서 분당이 일어날 때 이 배신자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이제 영화를 하시다가 결정적으로 어떤 자료 때문에, 어떤 근거 때문에 이게 탄핵으로 가는 시나리오구나 라는 걸 느끼시게 됐나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자료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느끼고는 있었는데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면서 보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분당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역으로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 입장에서. 그럼 당연히 사람들은 친박과 비박의 싸움으로 알고 있지만 친박이든 비박이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더 권력 해먹겠다는 지들 편갈기 싸움이지 거기에 박근혜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박근혜가 어떻게 되든 말든 더 해먹자는 놈, 우리도 해먹자는 놈 이렇게 나눠지는 것뿐이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얘네들이 분당까지 불사한다라는 것은 좀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그래서 그 역으로 찾고 모르는 부분들은 좀 선생님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만 이렇게 느낀 게 아니라 많은 지성인들이 속으로는 느끼고 있는데 차마 말을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죠. 그래서 부역자들 처음에 인터뷰를 보시면 양노환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이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 탄핵운동이 들어갔지만 소고기 파동처럼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가 되기 전부터 이미 탄핵 준비가 들어갔었다 그 말을 하거든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양도환 교수님의 그 멘트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좀 가졌었고, 그래서 그걸 제일 앞에다 놓고 이야기를 쭉 진행했는데, 다 이제 아구가 맞아 들어갔던 거였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분당을 했던 것은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들. 거기서 박근혜하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들 떨어지기.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기 위한 조건이었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핵심은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제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 건데요.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이 뭐 친박이니 비박이니 그냥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예 관계가 없이 오로지 권력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편갈라서 권력 나눠 먹기 지금 하고 있는. 근데 그게 솔직히 지금까지 그렇죠. 뭐 하나도 그때 탄핵이 될 때와 지금과 이 정치권은 아무도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권력 나눠 먹기에 지금 그래서 정말 그 영화 만드실 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증언을 해주셨네요. 그 영화 투자하시는 분조차 그렇죠. 이게 진실 파헤치기로 가니까 투자를 철회하셨다는 거. 저는 그게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우파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여러 지지자분들이 그걸 느끼거든요. 진실투쟁에는 투자를 안 하시고 지지를 안 하시고 지금 오로지 이 권력 투쟁으로 해서 지금 편가르기 거기에 지금 몰두해서 이 우파 활동을 지금 주도하고 계신 분들이 그거 참 안타까운데요. 이미 그때 경험을 하셨군요. 그런 경험은 많았어요. 많았는데. 계속 저는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을. 그래서 아까 금방 감독님 얘기하시기를 웬만큼 좀 지식인이라면 이거 보면 탄핵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감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깊숙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일반 분들이 그걸 알기는 좀 힘들었을 거고요. 왜냐하면 언론에서도 우파의 지성견이라는 사람들이 탄핵이 안 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법적으로 따지고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탄핵은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정치권에서의 힘겨루기 싸움에서 같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박근혜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 정권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이윤 추구 과정에서 이런 의이 없애고 얘네들하고 붙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박근혜를 버리고 자기들이 이권 싸움에 들어가면서부터 자기들은 아는데 그걸 자기들이 말할 수는 없죠. 그리고
말을 하는 순간 와서 박근혜 편에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모든 모양새는 박근혜 편을 서는 순간 그냥 다 같이 도륙된 분위기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좀 비겁한 맞아요. 분위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놈들이 하는 사람들 TV에 나와서 뭐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탄핵이 안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탄핵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파의 일반인들이 이제 좀 깨어나셔가지고 옛날 자료 뒤보면 다 나오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딱 보고 나서 그런 사람들 먼저 우파에서 아무리 지식인이든 뭐든 네. 다 날려가지고 새로운 신지식인이 들어와서 네. 뭔가 다시 새로운 얘기, 진실된 얘기를 하게 둬야 되는데 태극기 집회도 어디 나가서 항상 진실 찾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실제로 우파 일반인 분들도 진실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답에 맞춰주는 사람들한테 맞습니다. 더 많은 지지를 보내고 더 많은 후원을 하고 네. 그 사람을 믿고 오히려 더 욕을 하잖아요. 저희들 같은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저 미친놈. 맞아요. 박근혜가 잘못되길 바래. 저 나쁜 놈이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도 말을 못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부역자들의 영화가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특히 우파 시민분들이 좀 봐주는 대목이 뭐냐면 네, 네. 원래 이 영화가 제가 만들어서 인터넷에 뿌렸을 때는 국내에서는 그렇게 젊은 사람들을 빼고는 그렇게 이슈가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미국에 있는 교포분들이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그러면서 한국에서 맨날 태극기 집회하고 방송을 봤던 사람들이 뉴스라든가 이런 거 봤던 사람들이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들이 몰랐던 네. 이게 뭐지 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미 교포분들이 다 보고 그분들이 한국에다 전화를 하고 한국에다 링크를 보내주시면서 니들 이거 안 봤냐 봐라 하면서 갑자기 한국에서 또 뒤늦게. 예. 네. 그래서 저희가 4월달 그때 대선 거의 끝 무렵 쪽에 저희가 불이 나게 미국 시사회를 해가지고 미국에 세 군데서 했거든요. LA랑 시카고랑 뉴욕이랑 세 군데서 했는데 요번 4월에 작년 4월에 예. 그때 예. 뒤늦게 그러니까 빨리빨리 돼서 그래서 상영회를 하고 네. 그분들한테 이제 한국의 실상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알고 있는 거랑 다릅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막 보라고 막 터뜨렸던 거고 그러면서 다행히 이제 그렇게 해서 알려지니까 특히 청년들이 이제 원래는 저 이제 문재인 지지자였다가 영화 보고 나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돌아오는 친구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문자나 전화를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뿌듯했죠. 네.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핵심은 사실은 이 모든 저는 이제 지난 그 87년 민주화 헌법 개헌 있은 다음부터 지금까지가 이제 우리가 민주화 세대란 말이죠. 근데 그 민주화가 진정한 민주화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한 그리고 이제 오염된 이제 적화 전략에 오염된 그 민주화였기 때문에 지금 그 이제 결과물 열매를 맺은 것이 지금 이번 탄핵 사태였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뛰쳐나온 저로서는 지금 그동안 이렇게 쌓여왔던 오랜 동안 이 정치권들의 부패한 이 적폐가 이제는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이 진실과 정의, 이거 정말 진실과 정의를 한 번도 정말 구현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정치 권력의 타협으로 왔기 때문에 이 사태가 대통령을 그냥 탄핵시켜버리는, 위헌 파면시켜버리는, 파면을 시켜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은 정치 권력 싸움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건 지금 대한민국 체제가 지금 전복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실과 정의의 투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감독님 보시기에 우리 정말 태극기 3년 동안 지금 3년차 흔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태극기 집회는 참여하신 적이 있으세요? 초반에 참여하셨었나요? 1년, 그 3월 10일까지는 저희가 태극기 집회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촬영을 나갔습니다. 저희 팀이. 저희 다큐멘터리 팀 돌아다니는 걸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때 이제 국본의 민중홍 총장님도 그때 만나서 인사드리고 다 했었어요. 뭐 지금 좀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정광용 씨도 인터뷰 다 따놓고 했고. 그런데 뭐냐면 3월 10일 이후에 태극기 집회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힘을 빼가면서 갑자기 이제 분열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희망적이고
너희들 다 죽었어. 이제 진실 안 내놓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다 결정되고 3월 10일 날 이제 뭐 어디 뭐 가지고 뭐 총 태극기 뭐 네. 하기로 했는데 그게 흐지부지 돼버리니까, 뭐지? 하면서 잠깐 이제 스탠바이 상태로 갔다가 태극기 집회가 분열되면서, 그래서 지금 이 다큐멘터리는 완성이 될 수가 없다고 좀 접어놓은 상태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1년 동안 태극기 집회를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만 나가고 평소에 나가진 않고 그랬었죠. 근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것의 단위, 그러니까 정의는 그렇다 치더라도 네. 진실이라는 그 단어의 그 무게감에 대해서 과연 우파라는 사람들,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 그걸 감내할 수 있는 힘과 무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태극기 집회 가서 보면은 흔히 말하는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뭐 저기 이제 국보하고는 좀 다른 대한문에 조금 멀리 있는 그쪽에 사는데 네. 그런 데 갔을 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진실의 무게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고 자기들이 믿고 있었고 변하고 싶지 않은 있는 그대로에서 이게 맞아 이게 무조건 진실이야 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네. 가지고 이 사람들의 마인드로 과연 우리가 진실을 얘기할 수 있을까. 네. 진실이라는 것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뭐든 간에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의 사실이어야 되는데 네. 그런데 그것을 진실을 알기에는 우리가 많은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보는데 네. 그런 피를 흘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실과 정의를 우리가 완벽하게 어떤 의식적 수준까지 올라오기 전에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진실과 정의를 말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 싸우자라는 네,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싸웠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왜냐하면은 싸운다고 여태까지 네. 태극기를 흔들면서 나름 지금도 아니요, 그거는 하고 싸우는 있는데, 게 아니라 반항하는 거죠. 반항하는 것은 싸우는 게 아니죠. 네. 속된 말로 개기고 있는 것뿐이지 싸우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 좌파들이 생각하세요? 싸우는 방식을 딱 보면 네. 우리가 그것보다 더 나은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그게 아니면 걔네들이 했던 걸 똑같이 모방을 해서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영화 찍으면서 네. 문재인 정권 피해자 센터를 피해자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이메일로해서 각종 피해자들을 보내줘라. 자유시장 경제 국가에 맞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 국가가 태극기 집회에서 후원했다는 사람들이 2만 명 계좌를 털었다 이거죠. 그건 개인 사유재산을 그렇죠. 국가가 침범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피해자로 되니까. 근데 그걸 본인들이 열받아가지고 막 페이스북에 써놓으면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봤던 거 증거자료 모아서 다 보내달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그걸로 백서를 만들겠다. 이 백서를 만드는 이유가 이거는 영화를 만들면 되니까 굳이 백서는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네. 백서를 만드는 건 이건 무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자료가 있어야 아무리 국가가 뭐 지금처럼 독재로 나가지 않는 한은 네. 이 독재로 나가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아주 패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국가에다 우리가 이제 정권에다 주면 네. 국가에서는 이걸 갖다가 이건 이제 조사위원회를 만들게 되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놔서 예산을 짜가지고 지금 세월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네. 이걸 했던 사람들 다 쳐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격이 들어가야 되는 그 자료가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고. 네. 우파는 지금까지 내가 저놈의 새끼 때문에 문재인 때문에 미쳐버리겠어 말은 하지만 가지고 누군가 정권을 바꿔줘 뭐 하지만 정권 바뀌면 뭐냐고요. 그렇죠. 우파는 그냥 정권 바뀌었으니까 횡령 자기 또 삶이 돌아가고 피해를 받던 것도 이제 뭐 아이고 나라 바뀌었으니까 됐지 뭐 그렇게 하다가 다음에 또 정권 바뀌면 또 당한다는 거죠. 네. 안 그러려면 무기를 만들어서 니들도 이러면 우리도 똑같이 한다는 거 뭐가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무기를 안 만들었다니까 아주 이렇게 사소한 거라도 지금 태극기 집회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피해를 당했던 거 분명히 많습니다. 네. 많고 지금 뭐 거기서 뭐 사회 잡았던 손삼대 씨니 뭐든 막 깜깜도 많이 갔고 좀 그렇죠. 많이 갔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의 자료를 빨리 싹 모아야 된다. 아주 우리 이렇게 당했으니까 정권 바뀌면 일도 똑같이 해줄 거야 라고 하면 얘네들이 겁을 먹고 뭐 속도감이 느려지는 한이 있겠죠. 뭐 안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면서 그러니까 투쟁이라고 하는 게 저 좌파들처럼 막
경찰차 때려부시고 막 데모하고 방화 지르고 이런 식의 투쟁이 아니라 네. 우파는 우파에 같이 맞는 투쟁, 정확히 법적으로 싸울 수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지가 있을 건 싹 모으자는 거죠. 이번에 탄핵 같은 경우에도 탄핵의 부당성을 법적인 걸에서 완전 데이터를 딱 해놓은 다음에 그렇죠. 언젠가 정권 바뀌면 일 다 죽여버린다 이런 마인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그 탄핵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우리가 투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태블릿 PC 관련된 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디어워치의 그 변희재 고문이 지금 손석희가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태블릿 PC 그거는 그냥 묻혀버릴 수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결정적인 그 증거물이었기 때문에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거는 완전히 다 조작을 하고 묻어버리려고 했었는데 손석희가 변희재 고문을 그 명예훼손죄로 그거를 고발을 해주는 바람에 이 태블릿 PC가 거기 법 재판에 안 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거기에서 나오는 증거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감독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런 법적으로 이런 사례 증거 그렇죠. 증거 자료 모두 모아서 이제 아무리 시간이 여기에서 지금은 여기가 거의 우리가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금 보여지니까 나중에라도 이걸 반드시 밝혀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피해 사실을 보상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게 우리의 투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러니까 싸운다라는 개념은 상대가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겁을 먹든 위축이 되든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싸움이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막 백날 흔들어봤자 쟤네들은 땡큐 계속 그렇게 흔들어. 우리가 할 길 갈 거야. 이건 싸움이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른들은 뭐냐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 우리가 그냥 이거 태극기 흔드는 것밖에 더 있겠어라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하게 본인이 피해당한 사례만 갖고 나는 피해 당했다고 정정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2만 명 우리은행 털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폰을 다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다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싸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니들이 내 통장을 털어 은행 가서 따지고 니들이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계속 후원할 거야 하면서 막 통장을 몇 번씩 털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후원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피해 사실을 계속 이제 누적시켜서 그게 오히려 우리의 힘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은 또 자기 이름 밝히면 뭐 위험할 것 같으니까는 겁나니까 이름은 빼주세요. 후원하세요. 이름 빼주세요. 맞아요. 이제 이런 와중에서는 저 상대편이 우리를 보고 겁을 낼 필요가 없다니까. 하고 나면 무서워. 그대로 너무 잘 먹히는 거야. 겁을 주는 거를. 병신 뭐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죠. 했을 때 뭐 이 자식 하면서 뭐 대들어야지. 그래야 이렇게 좀 이렇게 되는데. 맞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그 계좌 그것도 정말 그랬어요. 그 계좌 이후에 직접 보내지 못하겠다고 저한테 따로 뭐 이것 좀 넣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딱 계좌를 털었는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손끝만 까딱해도 우리는 그게 너무 잘 먹히는 거죠. 오빠들이 지금 겁을 먹고, 그리고 지금 집회할 때도 보면은요 모두들 지금 마구잡이로 구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가서 막 청와대 앞으로 가서 같이 막 이렇게 강렬한 구호 외치는 거 그것마저도 안 해요. 그렇죠. 이렇게 다 피해 간다고요. 슬 피해 가고. 그래서 이쪽에서 하는 그게 너무 잘 먹히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제대로 정말 투쟁을 하려면 말이라고 하면 근데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투쟁이라고 말하면 또 너무 좌파적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자유와 시장을 지키겠다, 자유와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애국자라면 자유와 시장이 무너지고 있으면 당연히 그건 지키기 위해서 누가 싸워요? 자기가 싸워야죠. 그렇죠. 자기가 싸우는 게 진정한 그 애국 우파라는 분들이 해야 될 몫인데 지금도 뭐 벌금도 맞고 뭐 좀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은 몇 명 유명한 아까 변희재 대표나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모으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범죄자가 돼가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계에서도 저랑 같이 운동하는 이용남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 잘리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도종환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초범이면 벌금이 나와야 되는데 명예훼손죄는
실형을 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실형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해서 저희들 문화인들까지 다 당하고 지금 이제 종교까지 건들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종교까지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 남는 건 진짜 여러분들 개개인 한 명 한 명에 대한 탄압이 들어가는데 네. 그때 가면 늦는다는 얘기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종교니 법인이 뭐 주위에서 뭔가 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범죄자가 돼서 뭐 흩어져 있으면 네. 자기를 지켜줄 사람 없으면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이제 자기들이 자기 자신을 자기 가족을 지켜야 되는데 네. 그것을 갖다가 아직까지도 누군가 해주길 바라고 영웅이 나와주길 바라고 박근혜만 나오면 다 될 것처럼 얘기하고 솔직한 얘기로.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인데요. 다 되는 건 아닌데 저는 지금 이게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그 개인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에서 드러난 이 대한민국의 뿌리를 깊숙이 이 썩게 만든 이 불이 변법과 반칙으로 점철되는 오로지 권력 다툼으로만 이렇게 점철되어 온 이거에서 그래서 그 탄핵에서 저는 바로 이 30년간 쌓여온 정치 적폐를 지금 이제는 청산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하는데 이 정치 적폐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솔직히 이 장본인들이고 이 탄핵을 만든 기획한 그리고 이 해서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오고 박근혜 대통령을 매장한 이 장본인들인데 이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진실이 밝혀지고 복귀를 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문재인이 지금 국제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 여적죄를 저질러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미국이 결국은 이제 문재인을 제쳐놓고 이제 미국이 직접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이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모든 이게 지금 저는 총성 없는 전쟁 중에 있다고 3차 대전 중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원천적으로 그 판면이라는 것이 원천적으로 우리는 잘못된 건데 이 정치 권력들 때문에 이 적의 손에 넘어가 버린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밝혀지고 복귀를 하시면은 이거는 지금 전쟁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복귀가 오히려 무효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너무 황당한 생각을 해요. 거기에 함몰되면 좀 문제가 되는 게 이걸 갖다 이 문제만 갖고 얘기하면 이제 이것만 갖고 따로 토론을 해야 되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이걸로 갔을 때는 저는 뭐냐면 복직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첫째로 법적이라든가 국제법상에서도 이미 미국이나 이런 거 가서 사람들을 만나봐도 X를 붙이지 않고 프레지던트라는 붙이면 사람들이 이해를 혼동을 한답니다. 네, 그렇죠. 이미 이 사람들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됐고 그것도 투표에 됐기 때문에 현 대통령인데 그러면 X 프레지던트가 돼야 되는데 프레지던트가 돼야 되는데 그냥 프레지던트가 되면 뭐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미 어쨌든 국제적으로는 문재인이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는 것은 세계가 어쩔 받아들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직의 개념보다는 명예회복이라든가 이제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복직이 불가능한 게 뭐냐면 대통령을 복직을 해서 다시 뭔가 정립을 하려면 자기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될 수밖에 없었냐라면 이미 그 정도 갔을 때는 박근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본인이나 한두 명을 빼고는 다 배신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정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정치의 문제죠. 복직이 되더라도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뭔가 행동을 하고 세상을 바꾸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복직을 하더라도 아무 힘이 없어서 허수아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모든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신 건데요. 딜레마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나중에 토론을 따로 해야 되는 일인데, 근데 그거는 여전히 국내 정치 권력의 싸움으로 보면 그게 불가능한데, 이게 지금 만약에 지금 김정은이 이게 지금 세계 대전 3차 대전 중에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김정은이 국제적으로 지금 국제 테러범이고 네. 말하자면 예. 그런데 문재인이 이 김정은과 같은 예. 손을 잡고 예. 지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예. 지금 김정은과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이게 이 프레지던트가 아닌 거죠. 이제 저는 이제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이 전말 이 태블릿 PC의 조작에서부터 쭉 온 이 탄핵의 역사를 다큐멘터리로 그래서 이 부역자들 이걸로 쭉 해서 세계에 알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이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전쟁 중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사실상은 이게 이 전쟁에서 지금 밀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하면은 그게 그래서 저는 세계 국제사회에서 이 진실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생각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싸움은 지금 부역자들 뭔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도 그 미국의 이렇게 국제전략연구소 CSIS에서 저희 부역자들이 상영되면서 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갔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세미나가 열렸었고 하와이에서도 열렸었고 지금 이제 제가 17일날 일본에 가는데 19일날 19일날 두 번의 상영회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이제 일본 국회 상영회예요. 그래가지고 일본 국회의원들한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말 그대로 이제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설명을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일본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항상 느끼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자기들도 한국 싫어하지만 저런 건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런데 그 전반적인 과정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일반인들은. 말 그대로 저희들도 바로 옆에서 몽골에서 뭔 일이 있건 뭐든 별 신경 안 쓰는 거하고 똑같이 모른단 말이죠. 알리기 전에는. 그래서 부역자들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이제 그런 바탕들은 계속 하고 계속 싸우고는 있고.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설명을 하실 때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탄핵이 된 거, 이게 부당하게 파면이 된 거, 이게 지금 세계의 이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계에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알릴 때 이거는 그냥 내부의 정치 부패의 권력 싸움에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정치 권력 싸움을 이용해가지고 이 적화 세력이, 대남 적화 세력이 이 정권을 침탈해서 지금 문재인이 하고 있는 것은 김정은과 손을 잡고 체제를 바꿔주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이 대한민국의 이 불의가 밝혀지지 않고 복귀가 되지 않는 것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자유민주주의의 위협이다. 이게 지금 우리는 세계에 알려야 되는 거. 그런 관점이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탄핵을 얘기할 때는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부당함보다는 전반적인 국제정세라든가 자유라는 것, 그다음에 시장이라는 것이 위협당함으로 해서 이게 무너졌을 때 어떤 하나의 자유주의 국가에 우리 대한민국이 전형이었잖아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선진국대에 합류한 미국의 도움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것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동아시아권에서 굉장한 자유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이런 식으로 가야 외국인들한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부역자들 2에서 좀 거론이 될 건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나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에 관심 없듯이 미국이라는 나라든 어디든 전문가들이나 정치인들 빼고 일반인들은 관심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자신들이 느끼고 자신들의 문제로 인지를 해야 그 사람들한테 얘기가 먹히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영화를 만들어서 미국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일본 시민들한테 보여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험하고 대한민국은 박근혜 하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은 향후 그걸 모티브로 해서 여러분들의 자유도 이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가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이 세계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핵 위협이 지금
단순히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문제로 지금 총 집중 그 시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이 탄핵의 진실에 대해 있어서 그런 세계의 어떤 그 관점에서 이 역사적인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그리고 이제 뭐 종교적으로는 그리스도교와의 영적 전쟁에서의 그 의미, 이거를 이제 어필을 하시면서 이제 그 영화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너무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감독님.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저희 우파 진영이 할 일은 빨리 우파 진영에 있는 분들이 박근혜에 대해서 당연히 억울하죠. 이 말은 또 제가 욕먹을 좀 오해를 말아주시고 지금 당장 박근혜를 전면에 내세운 것보다는 탄핵의 부당성, 자유주의의 부당성을 갖다가 외부에다가 자꾸 알릴 수 있고 그걸 알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작업이 우선시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선시 돼야 그쪽에 해외에서 힘을 실어주고 그쪽에서 아까 말했던 국제전략연구소니 움직여 세미나 해가지고 그게 의회로 올라가고 의회에서 이제 조사 들어가고 이런 것처럼 해외에서는 어차피 어떤 그 단계 어떤 정확한 형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나서서 누구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지금은 무조건 위험하니까 한국을 도와야 된다라는 개념은 해외에서 보면은 야 그동안 도와줬는데 지금 니네들이 우리 다 배신하고 문재인 니네가 뽑은 대통령이 우리가 그동안 도와줬던 거 다 무시하고 뭐 지금 그러고 있잖아. 맞습니다. 위안부 문제도 다 해줬는데 위안부 또 돈 달라고 하고 야 이 정도면 이제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죽 지금 대한민국의 해외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비춰지냐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나만이 잘 먹고 잘 사는 건 알아요. 알아가지고 저기 카자흐스탄에 저기 8월달에 갔다 왔더니 카자흐스탄 갔더니 까레이라고 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중국 놈이라고 하면은 술집 같은 데 가서 너 중국이냐? 아닌데요. 누구야? 까레이, 까레이 좋아하면서 들어가라고 해요. 근데 중국 놈이 나면 가서 막 두들기 펴 진짜 봤어요, 제가. 중국이랑 그렇게 학을 띄더라고요. 이제 경계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걔네들하고 까레이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쫙 하는데 그러다가 정치학이 나오니까 걔네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냐면 김정은이라고. 문재인은 없어요. 우린 까레이 정말 좋아. 막 얘기하다가 김정은 대통령 키운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역사마저도 지금 근데 거기 왜 그런가 봤더니 한국인에 관련된 그 한인 뭐 신문이라든가 한인 연구회라든가 이런 쫙 가잖아요. 다 역사학자들 다 좌파로 깔려 있어가지고요. 걔네들이 의식을 다 바꾸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게 치열한 전쟁인데 이게 총성이 왔다 갔다 하는 무력 전쟁이 아니라 완전 사상 전쟁이고 그래서 미디어를 처음에 애초에 그렇게 장악을 한 이유가 그리고 이 태블릿 PC로 정말 선동하는 그런 보도, 조작 보도를 한 이유가 바로 지금은 이 사상전이기 때문에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이제 그 부역자들 그거 하실 때부터 이제 지금 부역자 2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핵심은 우리가 이 사태에 지금 물려 있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이 거짓을 밝히고 진실을 밝히고 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에 투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태극기를 3년차 흔들면서도 우리는 그 진실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지금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아니라 누군가 어느 정치인이 어느 권력자가 지금 이걸 해줄 것인가 하고 지금 잘못 바라보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실 그 감독님을 모시고 싶었던 이유는 사실 지난번 언제 좀 됐는데요. 그 정유재 TV의 문화살롱 칼럼에서 그 말씀하신 그 미스 프레지던트라는 그 영화 그거를 이제 예를 드셔가지고 우리 우파 분들 지금 의식이 깨어나고 저걸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그 배경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미안한 얘기를 오해하지 마시고 박근혜라는 세 글자 이름 내려놓으시라는 부분이 바로 그 영화 그때랑 똑같은데요. 미스 프레지던트라는 영화는 철저하게 좌파 감독이
좌파 영화만 만드는 MB부터 박근혜 다 까는 영화를 만드는 전문 감독이고 그 제작 지원금을 전주영화제에서 받았는데 전주영화제는 그런 영화만 만드는 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전주영화제에서 미스 프로젝트가 상영되면서 사람들이 그 이슈가 됐었어요. 네.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임에 박사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 그러니까 박사모에서 떨어져 나가 또 다른 세력들인데 거기서 막 하더라고요. 근데 아닌데 그런 영화가 그쪽하고 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영화 아니니까 어른들한테 헷갈리게 하지 마시라고. 네. 어른들이야 박근혜 대통령 얼굴만 딱 나오니까는 막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 유경수가 딱 사진만 나와도 우시는 분들인데 맞아요. 그거 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그랬더니 막 자기들 영화라는 거예요. 봤냐? 그랬더니 그 감독이랑 얘기했더니 그 감독이 빨갱인데 그 유명한 빨갱인데 그런 영화가 과거에 이제 MB 깠던 영화부터 이런 영화 만들었다. 교회도 까고 막 걔는 교회 MB 말고 우파 영화 다 깠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은 또 MB가 우리의 적이니까. 어쨌든 이제 그것은 이제 좀 다른 문제고 네, 어쨌든 뭉쳐진 문제인데 이제 이거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막상 저는 막 싸우고 그러는데 갑자기 막 그쪽에서 한겨레 신문까지 대주면서 이랬는데 그럼 이거냐 그러니까 당신들 언제부터 한겨레 신문 믿었냐. 유일하게 다른 데서 한 군데는 안 실리고 한겨레 신문에서만 실어졌다는 것만으로도 당신들이 뭔가 조금 이걸 해야 되지 않냐. 그 정도의 생각하는 게 없냐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막 저를 나쁜 놈하고 저희 그렇죠. 막 흔히 말하는 뿌락치에 막 이런 식으로 막 한 거예요. 갑자기 뭐 김영환이 심어놓은 주사파에 뭐 이런 조직이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서 하다가 박정희 재단 측에다가 갔더라고요. 그래서 박정희 재단 측에 만나서 그 영화 보지 마시라고. 당신들 그 영화 보면 박정희 대통령 얼굴에 먹칠하는 거. 네. 최소한 박정희 재단 쪽에서 그 영화를 본다는 건 맞지가 안 된다. 근데 봤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근데 네. 보고 나서 딱 두 분이 나와요. 젊은 친구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가 확실히 알아들었고 그쵸, 금방. 어르신들은 보고 나와서 제욕을 계속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애들은 박정희라든가 유경수나 박근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영화를 그냥 영화로서 봐요. 네. 처음에는 할아버지 태극기 입고 나오고 막 인터뷰하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좀 이해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인터뷰 보니까 당신들은 당했고 박정희한테 당한 사람들이 여기서 이럴 필요도 없고 당신들은 끝까지 그들의 이용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영화가 끝나는 거거든요. 가지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냐면 박정희 얼굴만 나오면 그냥 울어요. 맞아요. 유경수는 엉엉 울어요. 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는 장면 딱 저는 그 장면만 봐도 저도 눈물이 나긴 해요. 근데 하지만 또 이 양반은 더 울어요 이제. 맞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영화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살아있는 얼굴 영상만 보는 거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왔을 때 그분들을 살아있는 영상을 만났다는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이 좋은 영화를 최공재라는 놈이 깠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아주 외람되지만 너무 똑같아요. 외람되지만 다 내려놓고 이걸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쟤네들한테 저렇게 완벽하게 당하니까 일단 아주 죄송하지만 박근혜는 세 글자를 내려놓고 네. 탄핵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일단 하자. 그렇죠. 그리고 탄핵. 이것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박근혜 대통령이 복직이 되든 명예회복이 되든 뭐든 그때 가서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근데 네. 같이 묶어가는 순간 할아버지들이 또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려면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각하 이래버리는 순간 이제 끝난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을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같은 사람은 예.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이 적폐로 쌓여온 이 정치 권력의 부패 그리고 지금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이 정치 권력들의 자기네들의 이 권력 다툼, 그 패싸움 이걸로 철저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는데 어르신들께서는 누구든지 그냥 박근혜를 외치면 박근혜 구출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력의 문제점을 그 거짓을 지적을 하고 우리가 진짜 진실투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비판을 하면 감독님이 받으신 그 그렇죠. 비난과 똑같이 뭐야 분탕자야 너 박근혜를 내려놓지 않다 막 이러는 거죠. 간첩이다 빨갱이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태극기를 들고 나오셨던 분들이
우리가 이 진실을 찾고 정의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지금 사실상 이 모든 이 탄핵의 그 핵심이 이 권력 투쟁에서 권력 다툼에서부터 왔는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실을 위해서 투쟁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이 아직까지도 똑같은 정치인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태극기 집회가 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요. 보시기에 그 태극기 집회 왜 안 나오시게 된 그 이유가 안 나오게 된 계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영화를 만들어야 되고 앞에 희망적인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4분 5일 되는 모습에 엔딩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불만이 있어서 이제 안 나갔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찰자 입장에서 지금은요. 앞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가 투쟁을 해 나가야 되는데 태극기 집회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태극기 집회밖에 우리 국민들이 모여서 뭔가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없는데 앞으로 좀 방향을 어떻게 제안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근데 아까 이어져 가자면 근데 제가 이번에 다시 태극기 집회에 또 1년 만에 나타나게 된 거거든요. 태극기 집회가 그정적의 이제 부정적인 저한테 이미지로 남아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약간 긍정적인 이미지로 전환이 된 건데 어쨌든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 있다라는 것은 본인들이 뭔가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본인들이 뭉쳤을 때 뭔가 여기서 점화선만 툭 던져주고 불만 붙여주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도 하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은 1년 동안은 이제 사기꾼들이 그 기회의 장을 다 장악을 했다라면 어쨌든 지금은 이제 하도 당하니까 아닌 놈들 이제 사기꾼들은 다 지금 이제 털어도 나왔고 일반 태극기 집회 분들도 연단에 사람이 올라가든 말든 자기들의 목적에 의해서 이제 태극기 집회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나로 다시 뭉쳐서 우리가 뭔가 누군가 이걸 하자고 던졌을 때 그걸 자신들이 못하더라도 그걸 하게 해줄 수 있는 힘만 이 안에서 구동이 될 수 있다라면 태극기 집회는 굉장히 큰 파워를 가지게 되고 그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이 저는 겁을 먹는다고 봐요. 근데 그것이 이제 테스팅을 해봤고 성공했고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발전 가능성이 있다. 태극기 집회가 라고 했던 게 제가 테스트를 봤던 게 이번 부역자 2, 3의 크라우드 펀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제 힘들어 막 해봤자 50%밖에 안 됐는데 원래는 저희가 안 되는 하늘 수치를 정해놓고 안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기가 생기잖아요. 끝까지 가보자고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태극기 집회를 가서 물고가 거의 물다시피 사정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막 달려들고 이제 나중에 마감일 날 12시에 1000명을 딱 넘어섰을 때 저는 몰랐어요. 뭐 사람들이 먼저 축하 문자 보내주고 이러면서 딱 그때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울분이 쌓이는 거 뭔가 폭발을 시켜야 되는데 그동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저는 도와주십시오 한번 딱 들어갔더니 우르르 와서 뭉쳐서 그걸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스스로가 우리도 뭔가 하나 있다면 본인들이 행복해 하시니까 그렇다면 태극기 집회가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확실한 거가 있다면 이 태극기 집회 나가서 쓸데없이 나는 그런 거예요. 연단에 가서 막 맨날 뻔한 얘기하는 한 사람을 빼버리고 차라리 뭔가 자 이번에 우리가 이걸 한번 해봅시다. 이걸 한번 해봅시다 하는 사람이 올라가서 뭔가 플랜을 던져주고 사람들이 동조했을 때 거기서 뭔가 같이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된다라면 솔직히 말해서 뭐 저 청와대에서 뭐 신경도 안 쓰는 행진 해봤자 뭐합니까? 그냥 그 시간에 차라리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하고 막 북치고 당구치고 노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뭔가 새로운 이야기들이 유입이 되고 거기에 태극기 집회 사람들이 자기들이 앞에 나서지 못하더라도 십시일반 모아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성공시키는 어떤 돌파구로서 만들어낸다면 아마 이번 다음 총선은 모르겠지만 다음 대선에서는 태극기 집회를 두려워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감독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 태극기 집회의 방식이 우리 이제 국민들 우리 참여자 계속 참여하셨던 분들에게도 우리가 새로이 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또 저는 또 요번에 또 나가면서 저도 오랫동안 안 나가다가 상당히 아주 오랫동안은 아니고 몇 개월 안 나가다가 오랜만에 이제 다시 이제 조금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특히 서울 도심에서는 그걸 느꼈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저걸 이 정권을
다시 보수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으로 찾아오려면은 촛불을 들었던 청년들,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을 설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부역자들 영화를 보고 젊은이들이 아,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돌아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에서 그런 다큐멘터리에 그런 어떤 이 한 부분들 그리고 또 연사를 하더라도 지금 이 우리 체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사회주의가 답이다라고 해가지고 촛불을 들었는데 사회주의는 오답이다 라는 그거를 알려주는 국민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집회가 그러니까 즉 어떤 지금까지 잘못 갔던 거는 집회를 자기 어떤 특정 정치 권력 세불리기로 지금 이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이라도 우리는 컨텐츠를 그죠? 컨텐츠로 집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얘기하다 보니까 부역자들 이제 2 이게 지금 새로 영화 작업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가고 계신지 어느 정도 언제 예상을 하고 계신지. 날짜는 정해졌습니다. 내년 3월에 무조건 공개. 내년 3월. 네네네. 3월에 공개를 하고요. 네. 3월에 공개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저희들의 판단에서는 조금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올 12월 달에서 내년 3월 안에 이제 대한민국이 좀 이제 이 지금의 체제를 지키면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사회주의로 완전히 넘어가느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 길목에 서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라고 해서 2편과 3편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2편은 제가 맡아서 이제 자유가 무너지고 개인의 자유만은 무너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법치가 무너졌다, 완전히 실종됐다. 그러니까 법치가 실종되는 것은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재판부터 해가지고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해가지고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검찰과 법원의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고발할 거고요. 그리고 무작위도 다 구속 수사, 구속 재판하는 거. 그리고 얘네들이 우리 우파 개인의 자유,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를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해서 그걸 기본적으로 지키고 있었던 우파 시민단체들을 정경련하고 그게 화이트리스트 그건데 정경련을 통해서 어떻게 착사를 해가지고 우파 시민들을 분열을 시켜놨으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파의 개인들이 뭉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결과적으로 사회주의로 가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남은 게 이제 개인의 자유를 다 억압하는 건데 이미 이제 토지 공개념부터 해가지고 이미 이제 사회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을 다루면서 이제 부역자 2에서는 마지막에는 이제 남은 건 당신들밖에 없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좀 약간의 선동성 이걸 다르게 아니 정말 그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목표를 뚜렷이 하게 하는 거. 저는 또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요 최근에 이제 들은 결론이 좌파들은 여태까지 그 촛불을 들었던 그 촛불을 선동했던 그 자들은 걔들은 이념 하나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 뭉치는데요. 그렇죠. 우파가 뭉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이념이 아니라 인물을 가지고 자꾸 뭉치려고 하니까 도저히 뭉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지적해 주시는 영화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파는 기본적으로 자유, 법치, 질서 이거잖아요. 이게 다 무너졌는데 이걸 누구 지켜야 돼?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우파가 일어나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념적 논리 하는 거고. 그렇죠. 그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물 중심 이걸 깨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그 정경련부터 해가지고 탄핵 과정에 드러나는 배신자들을 좀 노골적으로 한 몇 명 케이스를 잡아서 보여줄 겁니다. 근데 그 노골적인 몇 명이 지금도 우파에서는 좀 영웅시되는 사람들 가지고 좀 벙칠 분들은 벙칠 것이고 그분들을 영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몇 명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역자들 3는 이제 김규민 감독이 이제 연출을 맡는데 언론 조작, 여론 조작, 댓글 조작해서 드루킹 사건부터 해서 이제 태블릿 PC로부터 해야 시작했어야 되는데 태블릿 PC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여론 조작이기 때문에 아마 JTBC는 고려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하고 그것이 이제 김규민 감독이 저랑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제가 숨기고 있는데 한 방 날릴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것을 다 엮어서 현재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탄생을 했고 그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그러니까 부역자 3지 최종편 완성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부역자 1, 2, 3를 다 엮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전부터 이미 탄핵 세력들이 준비를 해왔고 그게 이제 세월호부터 시작됐으며 쭉 와서 이렇게 탄핵이 되고 탄핵 과정 재판 과정에서 법치와 자유를 다 뭉개져 버렸고 네. 그래서 이들이 대통령이 돼서 만들려고 했던 여론 조작까지 해가면 거짓으로 대통령이 되면서 만들려 했던 사회는 결과적으로는 북한을 찬양하는 이제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것이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역할이 꼭 나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 이 사회주의로 가는 것을 자유민주로 끝까지 지켜내는 것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갖다가 명예회복이든 뭐 복권이든 그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근데 그 사회주의 지금 이미 이자들이 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예. 권력을 잡아서 이 모든 이 입법, 사법, 행정 이걸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게 같이 예.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진실을 놓지 않는 것, 예. 진실 투쟁을 예. 놓지 예. 않는 예. 것.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자꾸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내려놔라 하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 권력의 핵심으로 보고 친박, 비박 이렇게 하는 거를 거기서 내려놔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놓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추적을 하고 추쟁을 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발시킨 그리고 여태까지 국민들을 다 이렇게 미혹을 하고 있는 이 언론 조작. 지금 손석희가 여전히 지금 문재인을 영웅하고 있는 이 평화쇼를 다 선전해주고 있는 장본인 아닙니까 언론이? 예,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이상한데 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시초를 제공했다라면 네.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라든가 뭐 명예회복 그것이 자유민주가 다시 살아나는 신호탄이 된다라는 건데 네. 아니 완성본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지금 탄핵이냐 뭐 이게 그런 어떤 현상들이잖아요. 태블릿도 그렇고 세월호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현상들인데 네. 그것보다도 자유와 법치, 시장 세 개를 놓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론화시키고 행동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쟤네들의 반법치입니다. 반자유적인 것과 싸우게 되고 그 싸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는 순간 박근혜 대통령은 그 어떤 뭐라고 하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원인 제공자로서 나중에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네. 박근혜 대통령 자체에 너무 함몰되어 있으면 네. 자유와 법치, 진실이라는 어떻게 보면 진실적인 부분보다 네. 우리의 이념적인 부분보다 인물론으로 따라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기존 보수 우파들이 가지고 있던 맹목적인 인물에 대한 어떤 충성도 네. 여기에 빠지다 보면 쟤네들하고 싸웠을 때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제가 내려놓지는 않은 바로 박근혜 잊어버리세요 이 개념이 그게 아니라 아니죠. 우리가 네. 지금 싸우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전쟁터 나가도 가족들 다 데리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죽더라도 자기 혼자 나가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심정으로 자유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자라는 거지. 그렇죠. 예, 다른 네. 요소는 없습니다. 네. 아니, 또 태극기 나와서 맞을까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걸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 탄핵 이 사건마저도 친박이다 비박이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젊은이들이 이 너무 지긋지긋한 이 박근혜 대통령 파리하는 태극기 집단들에 대해서 광박이라는 새 신조어를 또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사실상 친박 비박 광박 이거는 모두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자는 이 세력들이 만들어낸 것이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은 오직 가지고 있는 건 박근혜 대통령의 청렴결백한 그 진실과 정의밖에 없다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외치냐 외치지 않느냐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4분 5열 될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내려놓고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 그 정치 세력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지금 이제 거의 많이 넘어가 버렸는데 다시 회복하려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화급으로 따지면 이미 100%로 넘어갔고요. 문화는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99%가 저 좌파고 1%만 우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올해부터 이제 남정욱 작가랑 저랑은 좀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몇 %나 웃지도 말고 몇 명 남았냐고 몇 명 물어봐라. 남았, 네, 그 정도 좀 맞습니다. 비참한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제 문화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문화전쟁 안에서 보면 좀 이해가 쉽게 되는 부분들이 아까 걔네들 했던 광박이냐, 진박이냐, 친박이냐, 비박이냐 네. 이런 것들이 문화전쟁 안에 있는 용어전쟁의 한 전술 전략일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에 우리가 이제 휘둘려 간다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덫에 우리가 그걸 빠져나갈 정도의 어떤 수준 있는 이 지금 이제 시민으로서 우파 시민으로서의 역할이 좀 약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태극기 집회에서 처음부터 하나씩 우리가 우파 시민에서 자유가 뭔지 어떻게 집회 나가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자유와 시장 경제를 지켜야 된다 말하는데 자유가 뭔데요? 시장 경제가 뭔데요? 자유는 우리가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그건 방종이잖아요. 좌파도 자유인데 네. 뭐 이렇게 하면 막 혼돈을 하세요. 그렇죠. 혼돈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딱 깔려 있고 나서 그 위에서 뭔가 문제 제시라고 그거에 대해서 싸우다 보면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안 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네. 만약에 그 정도의 성숙도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역사를 좀 저는 어르신들한테 미국 역사를 좀 공부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인들은 뭐 일반적으로 어떤 큰 왕권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지금까지 나라를 만들어 왔지만 네. 어쨌든 모양새는 평민들의 모양새로 일반인들이 만든 유일한 국가가 네. 어떻게 보면 미국이잖아요. 미국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상놈들이 만든 나라고 그렇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를 찾아 청교도를 갖고 미국에서 만들었고 그들이 추구하는 자유는 엄청난 자유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국가를 이렇게 흔든다는 것은 내 가족을 흔드는 거고 결과적으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국가에 먼 있을 때 바로 군복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9.11 테러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우파하는 사람들 딱 부자라는 거죠. 이렇게 큰 일이 빵 터졌는데도 자기 것만. 속된 말 아주 죄송한 얘기지만 태극기 집회 나갈 때 군복 입은 그런 분들 많잖아요. 네. 그분들 나가서 누가 싸우는 사람이냐고요. 깃발을 흔드시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네. 국가가 흔들린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내 가족이 흔들린다. 내 가족이 흔들리는 걸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숨어 있을 게 아니라 숨는다고 해서 국가가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거니까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도 국가를 지켜야 된다는 아주 미국식 자유의지 어떤 기본적인 그렇죠. 마인드를 가지고 좀 활동을 하시면 맞습니다. 예, 또 좀 더 좋은 태극기 집회라든가 우파 운동으로 전향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좀 아쉽네요. 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자유라는 것, 자유를 모든 국민들의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바로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치가 자유 민주주의의 를 유지하고 또 운영할 수 있는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틀인 것이죠. 그래서 그게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법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가 모두 다 빼앗기고 많은 그런 지금 상황에 위기에 지금 거의 다 이제 거의 지금 다 이자들은 시스템적으로 이게 다 해갔는데요. 우리 낙동강 최후 전선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다시 반격을 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낸 우리 국민입니다. 예.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 사태까지 몰고 온 이 정치 적폐에 우리가 빨리 벗어나서 국민들이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개인의 자유를 지키고 하기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이 법치를 다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지금 문화 컨텐츠의 전쟁인데요. 예. 그죠? 예. 그래서 감독님의 그 영화 정말 기대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우리 그 우파 영화 쪽에서 예. 같이 또 하고 계신 좀 우리 우파 국민들에게 좀 많이 이렇게 좀 지지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어떤 좀 당부 말씀 끝으로 좀 그러니까 우파 문화계에서 좀 당부 말씀 좀 해주시죠. 문화전쟁은
지금에 있는 기성세대를 위한 전쟁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화전쟁은 우리의 학생들, 아이들, 우리 자식들을 위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젊은이들은, 어린애들은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로 모든 역사라든가 사회 현상들을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봤자 씨알이 안 먹히는 거고요. 본인들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다시 재입력해서 그 전에 있던 이미지를 없애지 않는 한은 아이들의 생각은 그렇게 쉽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영상이 미디어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면은 뭐 우파 영화 없다, 뭐 우파 영화 왜 안 만드냐, 못 만듭니다. 뭐 투자도 안 하고, 돈도 안 되고, 또 우파 사람들도 안 보고 그래 쫄딱쫄딱 망하고. 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좌파 영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잘못 만들어서 우파 영화가 된 영화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영화들이 꽤 있어서 네. 그런 영화들은 일부러 띄워주고 살려주고 해야 이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네. 아이들도 이미지가 좀 변화가 되는 거고 네. 저희 같은 사람들도 그 생계형 좌파라고 해서 원래는 우파인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좌파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런 친구들도 우파 영화 한번 찍어보지 뭐 이 정도 관객이면은 네. 100만 정도가 온다 하면 우리가 뭐 한 10억짜리 영화만 찍어도 100만 본전 되니까 그 정도짜리 영화를 찍을 수 있겠네라고 하면서 도전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게 전혀 없죠. 네. 저희들도 뭐 부역자들 그 다큐멘터리도 뭐 5천만 원 갖고 만들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 참 재밌는 게 이런 비수기 지금 극장가가 비수기인 이때 그동안 몰려났던 망할 거라고 예상해서 극장에 안 풀었던 영화들이 딱 하는데요. 네. 그런 영화들 중에 우연하게 우파 영화가 돼버린 영화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 그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창궐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창궐. 예, 네. 그 현빈하고 장동건 주연은 이렇게 야귀들이 총괄하는 영화인데 창궐하는 영화인데 그게 원래는 지금 박근혜 정부를 까고 예. 촛불 집회를 갖다 조금 띄워주려고 만든 영화였어요. 네. 근데 네. 보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권력을 잡았잖아요. 네. 정당성을 유지하려고 말을 이렇게 꼬이다 보니까 난데없이 우파 영화가 됐고 분명히 죽은 왕은 박근혜 대통령이 맞아요. 내가 네. 이러려고 왕이 됐나 뭐 이런 누가 봐도 박근혜를 연상시키는데 네. 장동건이 딱 나면 장동건 하는 모양들을 딱 보면은 문재인이 연상돼요. 그리고 문재인이 딱 사람들 불러올 때 밤마다 그 야구들이 달만 뜨면 막 울려오거든요. 달빛 기사단 이게 달빛 야구단들 딱 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현빈이 나왔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기다렸던 또 하나의 영웅적인 모습, 기존의 패턴에.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가 좌파와 우파 사이에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좌파 애들도 영화 보고 나서 영화가 네. 나쁘다고 평하지만 중간중간에 이상하게 우리 까는 영화 같은데 문재인 까는 영화인데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들도 헷갈리는 거고 자,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파 영화를 대놓고 못 만드니까 네. 이걸 우리가 안아버리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빨리 많이 봐주고 보면서 댓글 막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우파 영화 문재인 까고 막 현 정부의 미래를 암시한 영화다 막 이런 홍보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그렇게 젊은 애들은 딱 보면 그런 건가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 애들한테 이런 영화야라 딱 보여주면 젊은 애들은 그런 식으로 인지를 해요. 그럼 하나의 이미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달빛 기사단은 달빛 야구단으로 인식이 딱 바뀌는 것처럼. 근데 이제 참고로는 제가 한 2주 전부터 홍보를 했는데 많이 안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이제 좀 볼까 하는데 예. 내일하고 내일 모레 정도 되면 이제 막을 내리게 될 것 그래요?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찾아봐 주시면 또 찾아날 수도 있으니까 봐주시고 중요한 게 11월 14일입니다. 네, 11월 14일. 달력에다 동그라미 네, 찍으셔야 되는데 자막 넣어주세요. 나중에. 이날 출국이라는 이범수 주연의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출국? 예. 이게 뭐냐면 네. 어쨌든 그 윤희상 박사 아시죠? 그 네. 사람이 오길남 박사 꼬셔가지고 신수정원에 북한에 들어갔다가 오길남 박사만 탈출해가지고 자식들 구하러 가고 막 이런 영화인데 이제 극적으로 좀 많이 위험한 부분을 뺐죠. 하지만 전반적인 얘기는 오길남 박사 스토리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네네. 그러니까 북에 속아서 독일에 있는 첩자에 속아서 북에 가족을 보내고 그 가족들을 속았다는 걸 알고 다시 가족들을 구출하기 위한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보면은 남북의 어떤 그것이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냉전 체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갖다가 그 영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북한 체제의 실상 뭐 이런 것들도 좀 언급이 그렇죠. 언급이 되겠죠. 네. 계속 감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문제는 이게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영화였었고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됐으면
탄핵 되기는까지 작년 초에 아마 개봉을 했을 거예요. 아마 설 특집이나 뭐 이렇게. 네. 그런데 딱 탄핵이 되면서 현 정부가 1년 빠르게 문재인 정부가 등장을 하면서 이 영화를 죽이려고 엄청나게 장난을 쳤습니다. 아, 그랬었어요. 네. 네. 근데 간신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고 개봉을 할 때 아주 극소수 관에서 개봉을 하게 될 거예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지만 단체 관람을 딱 하다 보면 사람들이 개봉하고 나서 그 일주일, 요즘 목요일 날 개봉하니까 네. 목금 토일 4일 동안 집중적으로 봐서 박스 오피스 한 1위 가면 좋은데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 1위에서 3위 내에만 찍어줘도 개봉 관수는 늘어납니다. 아, 네. 그러면 그것이 또 그 다음 주에 살아남아서 또 일주일 또 가요. 그럼 또 그때도 계속 늘어나면 또 갑니다. 그렇게 해서 원앙 소리가 한 개관에서 했다가 네. 120개관을 늘려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봐주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네요. 네, 네, 이거 홍보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태극기 집회라든가 여기서 모임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모임대로 연락해서 계속 단체 관람하시고 주 초반 4일 동안 확실하게 몰빵을 하시다 보면 극장을 더 늘리게 돼요. 그럼 정부에서도 그럼 뭐라고 못해요. 아니 관객이 많이 차 극장 늘려야 되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되거든요. 네.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미리미리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놨다가 바로 가요. 그래서 저도 좋습니다. 11월 14일 날 네. 아주 그냥 사람들이 좀 적은 대낮에 번개를 때려서 네. 어쨌든 극장을 좀 장악을 한번 우리 해볼까 그러죠. 하고요. 11월 14일 날 약속을 해요.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같이 우리 참고 수요일이네요. 11월 14일. 수요일인데요? 예, 11월 14일. 네네. 수요일. 어디에서 할까요? 우리 지금 아직 우리 최봉재 감독님과 함께 일단 제가 봅시다. 14일 날은 네. 제가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다가 번개를 때리기로 네, 해서 그거요? 아, 네네. 다른 경우에 이제 저랑 같이 번개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네. 참여를 해서 영화 보고 이제 GV 시간 갖는 걸로 할 수 있고요. 네, 예. 예전에 연평해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7번 정도 제가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언제든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화 보고 나서 영화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면 불러주시면 네. 제가 가서 언제든지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쨌든 꼭 봐주십시오. 네. 꼭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최봉재 감독님 모시고 공감사랑방 아주 정말 소중한 시간 가졌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지난 이 탄핵 사태에 머물러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3년 차 우리가 태극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이 투쟁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현명하고 지혜롭게 투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 촛불을 들었던 20대, 30대, 40대 이 국민들을 복귀시켜야 됩니다.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다름 아닌 우리 태극기로서는 지금 거부감이 더 오히려 많이 들고 또 박근혜 대통령 이름으로서는 이 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나타나서 말미암아 있는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될 때입니다. 그거는 곧 지금 문화 컨텐츠로서 우리가 참여하는 또 적극 후원하는 그것으로서 문화의 물결로서 우리가 이 사상전에서 승리를 우리가 이제 지을 수 있도록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투쟁 방향을 좀 더 지혜롭게 전환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시기에 있어서 우리가 최봉재 감독님 모시고 정말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11월 14일 최봉재 감독님 이 출국 영화에서 최봉재 감독님이 내리는 번개 미팅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그날 거기 이 영화 보는 데서 많은 분들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14일 출국 개봉 영화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파티 구성! 구성!